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60평생을 돌아보면 저처럼 박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암흑 같은 제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등불이었던 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소문난 부자로 그 마을에서 우리 집 땅 안 밟고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땅이 많은 대지주였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셋인데요. 딸을 바라던 부모님은 막내딸인 저를 특히 예뻐했습니다. 복덩이라면서 이름도 복녀라고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빠들에게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자동차 있는 집이 드물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서울에 가서 큰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짜잔! 이 차 우리 딸만 타라고 아빠가 큰맘 먹고 산 거야. 복녀도 좋지? 우와, 아빠, 나 빨리 탈래. 와, 우리 복녀 좋겠네. 자, 첫 시승식 해볼까? 조심해서 타. 그럼 출발해볼까? 운전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아버지, 조수석에서 아버지와 얘기하며 환히 웃던 엄마.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달아날까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고 부모님과 드라이브하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희 집은 전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인 오빠들과 저 이렇게 넷이다 보니 엄마는 식사 준비하랴 옷 챙겨서 입히랴 정신이 없었어요. 지각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철칙은 아침밥은 온 식구가 다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학교 늦었어요. 밥 안 먹을래요. 안 돼.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얼른 앉아. 큰오빠는 투덜투덜대며 밥상에 앉습니다. 6학년이 되자 사춘기가 왔는지 큰오빠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반항적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우리 넷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시골이라 차 구경하기도 힘든 터라 우리 집 차가 마을을 지날 때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쳐다봤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면 일제히 저희 차로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복녀야, 너희 집 엄청 부자구나. 진짜 부럽다.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 사줄게. 진짜? 너처럼 나도 부자 부모님 있으면 좋겠다.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항상 따랐고 부모님은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라며 용돈을 많이 주셔서 학교 마치면 떡볶이, 어묵, 아이스크림까지 제가 다 샀어요. 저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오빠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하느라 바빠져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오빠는 착실하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 큰오빠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맨날 오락실 가고 놀러만 다니면서 성적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때려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큰오빠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식아, 너 고3이야. 좋은 대학 가라고는 안 할게. 전문대라도 가야지. 이렇게 공부는 뒷전이면 사고만 치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언제부터 저한테 신경 썼다고 그러세요? 아버지 부자니까 전 그 재산 물려받으면서 살려고요. 뭐하러 대학 가고 힘들게 일해요. 아버지가 저 가게 하나 차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뭐야? 이놈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버지는 화가 나서 큰오빠의 뺨을 때렸고 큰오빠는 눈을 부라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때리면 어떡해요? 지금 한참 예민할 때인데. 저 녀석은 뭐가 불만인 거야? 용돈 두둑이 주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와 큰오빠는 갈등이 많았고 큰오빠는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돼서 아버지가 하시는 양곡 유통업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을 농민들에게 임대해줘 농사지은 쌀과 곡물을 전국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차 큰오빠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차근차근 일을 가르쳤어요. 다행히 큰오빠도 일이 적성에 맞는지 싫은 내색 안 하고 아버지 일을 잘 도왔습니다. 이 녀석이 나 닮아서 사업에 소질이 있었네. 아유, 배달 일도 군소리 안 하고 잘하고 사장님들하고 넉살 좋게 얘기도 잘하더라고. 거 봐요. 두식이도 지가 잘하는 게 하나는 있잖아요. 앞으로 지 먹고 살 앞가림은 다 하고 있네요. 이제 안시름 놓았어요. 두식아,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해. 이 녀석 얼굴에 땀 범벅이네. 뭐 하나 시작했다면 쉬는 게 없어. 네, 아버지. 이거 하나만 옮겨놓고 쉴게요.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큰오빠를 기특해하며 어딜 가면 큰오빠 칭찬을 할 정도로 듬직해했습니다. 그 사이 둘째, 셋째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 명문대로 진학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빠들 따라 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의대를 가고 싶었고 부모님은 명문대 출신인 실력 좋은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서 숙식을 제공해 매일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했던 저의 18살. 하지만 행복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던 큰오빠는 어느 날 방앗간에 배달을 갔는데요. 방앗간 사장님은 큰오빠가 오면 열심히 일하는 게 기특하다면서 떡을 주면서 많이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시장 상인들이 오셔서 방앗간집 사장님과 같이 재미로 화투를 치곤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큰오빠도 구경하라며 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하루 이틀 큰오빠는 방앗간에 들러 화투 치는 날이 많아졌고 어떤 날은 아예 출근도 안 하고 방앗간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고 성실하던 큰오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큰오빠는 아저씨들과 화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도식, 너 이 자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파랗게 젊은 게 노름이나 하고 너 제정신이야? 아버지 왜 이래요? 이걸 엎어버리면 어떡해요? 나 이번에 이기고 있었는데. 아유, 저것을 그냥. 아니, 박 사장님. 작실한 우리한테 왜 노름을 가르쳐서 애를 이렇게 망쳐놔요? 아니, 김 사장.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내가 무슨 노름을 가르쳐?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거 몇백 원짜리 재미로 화투 치는 거라고. 여기 시장 상인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큰 판을 벌여? 김 사장이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식이 저 녀석 화투한다고 통장에 모아놓은 자기 월급 다 빼서 지금 한 푼도 없다고요. 박 사장님 이거 계속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큰오빠는 아버지께 큰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큰오빠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와 엄마는 식사도 잘 못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심한 말을 해서 행여나 큰오빠가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닌지 자책하며
제발 집에만 돌아와 달라고 울면서 큰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순간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아이고, 복녀야, 어떡하면 좋니? 네 큰오빠가 집 문서며 땅 문서 다 들고 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큰오빠가 갑자기 그걸 왜 갖고 가?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말렸었는데 기어이 사고를 쳐. 복녀야, 네 큰오빠가 노름에 빠져서 우리 돈 다 갖고 갔어. 통장도 다 갖고 가고 내 인감도장도 갖고 가서 나 몰래 가게도 팔았더라고. 이제 우리 빈털털이야. 그럼 나 대학은 어떻게 해?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당장 우리 식구 먹고 살 걱정부터 해. 동네에서 네로라는 부잣집인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큰오빠를 잡겠다며 방앗간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큰오빠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안 본 지 꽤 됐다고 하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큰오빠가 알만한 사람이면 다 찾아가서 큰오빠를 찾았고 다들 모른다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폐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오빠들은 휴학을 하고 집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이 싫다며 두 오빠들은 매일 짜증을 냈고 부모님께 돈 벌어서 다시 대학 보내달라고 조르며 심한 소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착실하던 두 오빠도 가난 앞에서는 난폭해졌습니다. 부모님은 화병으로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종적을 감췄던 큰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오빠들은 큰오빠의 멱살을 잡고 야, 네가 부모님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집으로 기어들어와? 그 돈 다 어디 있어? 형, 왜 이제 와? 우리 어떡해? 미안하다 얘들아. 형이 미쳤었나 봐. 매일 화투패가 눈에 아른거리고 하루도 안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더라고. 빚도 생기고 부모님 돈 갖고 간 것 그것도 다 도박판에서 잃었어. 오빠, 제정신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당장 밥 먹을 쌀도 없다고. 복녀야, 너 대학 가고 싶지? 이 오빠가 너희들 다시 공부하고 쌀 걱정도 안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다시 복학하게 해준다고? 정말? 어떻게? 우리 두준이 두표도 대학 갈 수 있게 내가 아는 분한테 잘 얘기해놨어. 아, 형, 정말이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좋아? 잠깐 한 달만 일하면 너희들 1년치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는 일이야. 특별히 아는 형이 소개해준 거라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게 있어? 무슨 일이길래? 내일 아침에 선착장 앞에서 그 사장님 만날 테니까 두준이 두표 내일 형이랑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내일 당장 일해야 되니까 오시며 짐 싸서 와. 지방에 가서 일할 거야. 지방에 간다고? 그럼 우리들 떠나면 복녀는 어떻게 해? 아예 복녀 있을 것도 이 형아가 다 알아나 봤지. 복녀야, 저 건너 마을에 자식이 일찍 죽은 할머니가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은 부자야. 적적하다 보니 같이 말벗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손주처럼 지낼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복녀 너가 생각난 거야. 같이 손녀처럼 지내면 땅 하나 살 돈을 준대. 그 할머니 곧 돌아가실 시한부거든. 한 3개월 정도 남으셔서 그동안만 복녀 너가 할머니 보살펴드리면 돼. 그 돈 받으면 우리들 다 모여서 다시 행복하게 잘 살자. 우와, 어떻게 그런 좋은 분이 계셔? 오빠, 나 그분 정말 우리 할머니처럼 잘 보살펴 드릴 거야. 그럼 우리 다시 부자 되는 거야? 그럼 2표 2준이 번 돈하고 복녀 너가 받은 돈하고 다 합치면 우리네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그럼 우리 새 집도 사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라고. 큰오빠 말을 들으니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에 오빠들과 울면서 헤어져 옷과 짐을 싸서 큰오빠가 알려주는 주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집은 마당이 넓은 기와집으로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응? 너구나. 생각보다 애가 어리네. 안녕하세요. 김복녀라고 합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할머니 말벗도 되어드리고 집안일도 저 잘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얘가 누구 보고 할머니래? 넌 가정교육도 안 받고 왔니? 시어머니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네? 시어머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오빠가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벗 띄워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네 오빠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 돈 5천만 원 받고 너 판 거야. 우리 집에 시집 온 거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모르겠어?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남편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할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나이 이제 겨우 18살인데 돈에 팔려서 시집을 온 겁니다. 네 오빠가 하도 돈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너 데려온 거니까 그 돈값만 하면 돼.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돼.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철뚝거려서 결혼을 못하고 나이 50이 되었어. 우리 집 태희을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다른 건 안 바란다. 그럼 대학교는 보내주나요? 뭐? 대학? 아유, 너 정신이 어떻게 됐니? 시집은 며느리가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공부는 무슨 공부야? 전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저 의대 가서 꼭 의사 돼야 돼요. 죄송한데 그 돈은 오빠한테 받아서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저 그냥 돌아갈게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결혼이 소꿉장난이야?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집에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게 때렸고 저는 몸이 휘청거리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왜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맞아야 하는 건지 갑자기 결혼이라니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해? 어서 방에 침 갖다 놓고 저녁 준비 안 하고. 시어머니의 부르령에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방은 침대와 고급 장롱, 고급 텔레비전까지 으리으리했습니다.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비싼 도자기들이 장식장에 수십 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은 여느 시골집과 달리 신식으로 개조되어서 냉장고와 그 시대 때는 일반 가정집에는 잘 없는 가스레인지까지 있었습니다. 부잣집이라 배는 안 굵겠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쌀은 저 뒤에 곳간에서 가져오고 야채는 마당 텃밭에서 따면 돼. 저녁에 된장찌개에 초기 좀 굽고 계란찜에 돼지 두루치기에.
어머니, 저 고등학생이라 집에서 요리해 본 적이 없어서요. 엄마도 저 공부하라고 부엌일 안 시켰거든요. 앞으로 차차 배울 테니까 오늘은 어머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우, 기가 막혀서. 며느리가 시애미 보고 밥을 하라고? 이게 보자보자니까 고단수네? 어디 시애미 말에 따박따박 토를 달지를 않나? 못한다고 시애미 부려먹으려고 하지를 않나? 아이고, 내가 그놈한테 속았어. 며느리 구실도 못할 걸 데려와 갔다고. 1,000만 원이나 받아쳐가지고 내가 그놈 잡으면 가만 안 둬. 네가 밥 안 하면 나랑 네 남편 오늘 굶는 거니까 알아서 해. 시집 온 첫날 시애미랑 남편 굶겼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앞이 막막했지만 엄마 요리할 때 어깨너머로 본 대로 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어떻게 음식을 그냥저냥 다 만들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너야? 너무 어린애인데. 너 몇 살이야? 네, 18살이에요. 뭐? 엄마, 이런 어린애를 데려오면 어떡해요? 애는 낳겠어요? 안 그래도 나도 그놈한테 속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가만 안 두려고 해. 나한테는 23이라고 했거든. 아, 진짜. 나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해? 철종아, 너가 4대 독자잖니. 아버지 그렇게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고 너밖에 없는데 대를 이을 자식은 있어야 되잖니. 너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같이 강물에 빠져서 바위에 다리 부딪혀서 다친 거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 너 다리 철뚝거리는 거 누가 이상하다고 해. 너 장애인 아니니까 제발 이제 결혼됐으니까 아이 낳고 재미나게 살아. 그렇게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야, 너 내가 절름발이인 거 몰랐지? 지금 알고 나니까 저런 남자와 평생 살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도망가고 싶지? 말해!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오늘 처음 본 남편은 험악한 인상에 말투도 거칠어서 얼굴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며 무서웠습니다. 장애를 입고 나서 성격이 삐뚤어져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지내고 사람들과 왕래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철종아, 얼른 밥 먹자. 찌개부터 먹어볼까? 아우, 맛이 왜 이래? 맛이 이상해요? 된장 넣고 야채 넣고 한 건데. 아우, 된장을 얼마나 넣었길래 소태잖아. 죄송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제가 간을 잘 못 맞춰서요.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들도 먹어보더니 헛구역질을 하며 다 버렸습니다.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엄마, 얘 다시 집에 보내버려요. 철종아, 내가 충매쟁이한테 통 갖다 바치며 너한테 시집을 아가씨 알아봤는데 전부 싫다는 거야. 괜찮다는 여자들은 다 결혼해서 남편 죽은 과부밖에 없었어. 내가 차차 요리도 가르칠 테니까 그냥 얘 데리고 있자. 그렇게 첫날은 어떻게 넘어가긴 했지만 지옥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무렵 한참 자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 방문을 벌컥 열며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해?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디 팔자 좋게 자고 있어. 소염을 주고 밭에 가서 걸음치고 아침 준비해. 네 어머니.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아, 엄마, 내가 그렇게 인기척 좀 하고 문 열라고 했는데 나까지 잠 깨우면 어떡해요? 아, 조용히 얘만 불러내면 되잖아요. 왜 늦잠 자서 나 괴롭혀? 재수없어.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축사에 가서 소 30여 마리 먹을 여물을 주고 밭에 거름을 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보고 귀한 딸이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는데 시댁은 그 반대였던 터라 시어머니는 아들 말이라면 끔뻑 죽고 며느리인 저는 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새벽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끔찍한 현실에 너무 괴롭고 부모님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자가 어디 아침부터 재수없게 울고 그래? 일하기 싫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얼른 아침밥 안 해? 이렇게 곰뱅이처럼 느려 터져갖고 어디다 써먹어, 응? 어머니, 빨리 아침 준비할게요. 식사를 다 차리고 식탁에 앉으려는데 너 지금 어디 앉는 거야? 너 자리는 저기야.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부엌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바닥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녀자들은 절대 남편과 겸상 안 한단다. 거기 너가 먹을 반찬도 차려놨으니까 그거 먹어. 근데 어머니, 제 밥상엔 누룽지랑 김치, 깻잎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 차린 반찬은 10가지가 넘는데. 너가 만들었다고 그걸 다 먹을 생각이었어? 너 잊었어? 내 피 같은 돈 주고 너 사온 거라고. 그럼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니? 그 비싼 음식을 너한테 왜 줘? 넌 그냥 일만 하고 밥만 얻어먹으면 돼. 네 집에 있었으면 이런 밥도 먹을 수 있었겠니? 네 친정집 완전 쫄딱 망해서 거지 꼴든 거 내가 구해준 거라고. 감사히 생각해. 얘 집이 망했어? 왜? 아유, 말도 마. 내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수소문해봤더니 친정집이 엄청 부자였는데 우리한테 애판 큰오빠라는 그놈이 노름에 미쳐갖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대. 결국 노름돈 하려고 얘도 판 거 아니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저희 집 모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이고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너 어디 우리 엄마한테 바득바득 대들어. 주제도 모르고. 그러면서 남편은 제 뺨과 얼굴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욕을 했습니다. 맞으면서 입술이 터져 퍼렇게 피멍이 들고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 툭하면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려서 온몸에 시퍼런 멍자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리 임신하라며 매일 재촉했습니다. 너가 남편한테 좀 사근사근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여자답게 굴어야 씨가 나올 거 아니야. 저렇게 남편이 너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니 무슨 임신이 되겠어? 아유, 속 터져. 그렇게 남편은 한 방에 있어도 멀찌감치 떨어져 저 근처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처증이 있어서 제가 장보러 시장에 가려고 하면 야, 너 어느 놈 만나러 가? 저 시장 가는 거잖아요. 누굴 만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몸에 향수 뿌렸잖아. 그놈한테 잘 보이려고. 걔가 바보 병신인 줄 알아?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저한테 향수가 어딨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저 맨날 의심하는 거 저 정말 힘들어요. 거짓말하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면서 저를 밀쳐서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로 밟으며 심한 욕을 퍼붓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철종아, 이제 시장 안 보내마. 너 이렇게 신경 쓰다간 건강에 안 좋아. 얘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테니까
이깟 일로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나 신경 안 쓰게 잘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쇠를 가져와서 대문 손잡이를 둘러 잠그고 열쇠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집에 갇힌 겁니다. 열쇠가 없이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절에 갔다 와서 스님한테 좋은 합방 날짜를 받아왔다며 남편에게 이날만큼은 꼭 잠자리를 하라며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의무적으로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몇 달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가졌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애가 안 생겨? 너 친정에 있을 때 병 있던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순풍순풍에 잘 만났는데 넌 어떻게 하는 집마다 밉상이야. 아유, 재수없어. 첫날에 돌려보내 써야 하는데. 어머니, 임신 못한 게 그렇게 욕 들을 일인가요? 아이는 저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저를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서 대 끊기게 생겼어. 내가 죽어서도 조상님 얼굴을 어떻게 보니? 응?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점점 더 몸이 수척해져 갔고 아이도 못 낳는다며 구박하면서 밥을 굶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애 못 낳는 것한테 내 집 살 주기도 아까워.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10여 년간 저는 바깥 출입도 못한 채 농사일과 집안일만 하면서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대문은 항상 잠겨 있어서 도망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도망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자물쇠를 열 수 없어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발각되어 몇 시간째 맞아 실신했습니다. 이젠 도망칠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임신만 되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도 너무 답답해서 매일 밤 숨죽여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울면서 제발 아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살려면 아이를 갖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을 때면 시어머니가 몰래 집에 숨겨놓은 산삼이며 소고기, 귀한 약재들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두 사람한테 들키기 전에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었죠. 잘 먹고 영양 보충을 해야 임신이 잘 될 텐데 저라도 제 몸을 챙겨야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몰래 음식들을 먹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너 며느리 셋째 낳고 병원에서 봤으니 2년 만이네. 아유, 그러게. 우리 며느리 애 낳는 날 입은 속옷이며 아기 감쌌던 이불을 달라고 병원까지 왔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아유, 네 며느리는 그렇게 애를 잘 낳는데 너희 며느리는 아직 소식이 없어? 벌써 10년째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쟤 아무래도 애 못 낳을 것 같아.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사주를 주면서 이 사주에 맞는 여자를 찾아서 아들하고 엮어주면 아들 낳을 수 있대. 뭐? 그럼 너희 며느리는 어떡하고? 어차피 쟤는 내 며느리도 아니야.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 어차피 애 낳으려고 데려온 건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런데 하늘이 날 도우는 건지 그 사주에 맞는 여자를 찾았어. 한 번 만났는데 애 잘 낳게 생겼더라고. 아이, 그 애 엄마가 애가 나이가 많아 시집 못 보내고 있었는데 엄청 좋아하면서 결혼시키겠대. 조만간 그 여자 데려오면 얘 쫓아내야지. 과일을 갖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려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발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마당을 나왔고 오열을 했습니다. 10년간 며느리는커녕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니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때 대문 쪽을 봤는데 아까 시어머니 친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깜빡 잊고 대문 손잡이에 쇠를 두르지 않았던 겁니다. 순간 저는 무조건 이 집을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슬리퍼를 신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행여나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들킬까봐 무작정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도망쳐 나와서 차비가 없어 산을 넘어 다른 마을로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긴장했던지 몸은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서 마을 입구 쪽으로 와서 저는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집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걱정 말아요. 우리 집이에요. 아까 차 타고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가씨를 보고 급하게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몸이 불덩이 같아서 의사 불러서 진료도 했고요. 다행히 주사 맞았으니 좀 쉬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세지면 안 되는데 저 이만 가볼게요. 아휴, 이 몸으로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가씨 행색을 보니 슬리퍼에 짐도 없고 집 나온 것 같던데.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지내요. 저 사실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중년 나이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곱게 화장을 하고 귀티가 흐르는 사모님이었어요. 둘러보니 2층 양옥집에 가구도 꽤 비싸 보이고 부잣집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고 사모님은 이 집에서 식모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낼 방도 마련해 주시고 월급도 꽤 많이 주셨어요. 사장님은 사업 때문에 집에 오시는 날이 거의 없었고 사모님도 바깥 활동이 많아서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금슬은 좋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처지가 비슷해서 더 사모님에게 마음이 갔어요. 이제 나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싶어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체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음식만 보면 계속 구역질이 나서 이상해서 곰곰이 남편과 합방한 날짜를 계산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오니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 참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폐를 끼치니 이 집을 나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어요. 저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임신했어요. 아유, 그래요? 축하해요, 봉야 씨. 임신하면 축하할 일인데 그게 뭐 죄송할 일이에요. 임신하면 몸이 부대껴서 청소며 집안일을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럼 전 필요가 없는 거죠. 짧지만 잘 보살펴줘서 감사했습니다. 저 다른 일 알아볼게요. 봉야 씨, 섭섭하네요. 제가 봉야 씨를 그냥 가정부로만 생각한 걸로 아는 거예요? 봉야 씨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제가 아이가 있었다면 딱 이 나이예요.
저한테 복녀 씨는 딸 같고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떠난다는 말 하지 말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아이 낳아요. 아이는 우리가 잘 보살펴 줄게요. 사모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제 몸 상태를 배려해 주셔서 피곤하면 낮에 낮잠도 자게 해주시고 사장님은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최고급 과일과 몸에 좋은 귀한 음식들을 사오셨습니다. 식모가 아니라 진짜 마치 친정집에 있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이를 출산했고 누구보다 두 분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아유, 이뻐라.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네. 나리 복녀씨 쏙 빼닮았네. 사모님 사장님이 잘 보살펴준 덕분에 예쁜 딸을 선물 받았어요. 두 분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아기가 없어서 적적했는데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사모님이 산후조리까지 해주며 미역국도 끓여주시는데 고마운 것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너무 이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와 살 집을 구할 돈 벌 때까지만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얻고 큰오빠를 찾아갔습니다. 큰오빠와 연락이 닿은 건 2년 전쯤이었어요. 낮에 혼자 집에 있는데 시댁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큰오빠였습니다. 큰오빠는 미안하다고 울면서 우리 남매가 헤어지던 날 둘째, 셋째 오빠는 사실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큰오빠가 두 오빠를 속였던 겁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배를 탔던 오빠들은 몇 년 후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서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큰오빠는 그동안 정신을 차려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아서 유일한 피부치인 큰오빠한테 아이를 당분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 방구할 돈 벌 동안만 아이 좀 맡아줘. 오래 안 걸려. 한 6개월만 일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성화 잘 부탁해. 자주 보러 올게. 그래, 걱정하 마. 내가 너한테 지은 죄 이렇게 하나씩 갚아나갈게. 아이를 큰오빠한테 맡겼다고 하니 사모님은 아쉬워했습니다. 아, 다시 큰오빠를 만나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도 성화한테 정이 들어서 아쉽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성화 클 때까지 같이 키우고 싶었는데. 사모님은 눈물을 애써 감추었어요. 아이를 못 본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아이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만 했고 돈을 꽤 모았습니다. 마지막 날 사모님 사장님께 인사하고 저는 그 집 일을 그만뒀습니다. 두 분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처럼 저한테 잘해주신 두 분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큰오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이한테 줄 선물을 샀어요. 아이 신발과 옷, 필요한 물품들을 한가득 사서 집으로 갔어요. 오빠, 우리 성화 어딨어? 안 보이네? 그게 복녀야. 정말 미안하다. 그저께 아이를 보행기에 태우고 동네에 외출했다가 내가 잠깐 뭐 사러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보행기가 사라진 거야. 정신없이 그 주변을 다 찾았는데 아이를 못 찾았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성화를 잃어버렸다고? 성화야! 저는 넋이 나간 채
온 동네를 다니며 성화를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성화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을 잃어버린 후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웃고 맛있는 걸 먹으며 행복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오며 저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40, 50대를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 일당 알바를 하며 고시원에서 근근히 지냈습니다. 친구 한 명 없이 웃을 일도 행복할 일도 없이 죽을 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이 60이 되니 몸이 안 좋아져 저는 친정집이 있던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건강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저는 새벽이면 텃밭에서 캔 나물들을 소쿠리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팔러 나갔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팔려고 갔다가 상인들이 난전이라도 다 자리 주인이 있다며 끼어들 생각 말라고 텃세를 부리는 통에 다른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 저 육교 위에서 팔면 되겠다. 육교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직장인들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였어요. 장사는 잘 안 되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팔았지만 매일 거의 남아서 시들시들해져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30대 초반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예쁜 처자가 육교 위에서 나물 파는 나에게 말을 걸며 할머니, 여기 있는 나물들 모두 주세요. 하며 나물을 다 샀습니다. 이걸 다요? 아유, 고맙기도 해라. 아가씨 마음씨도 착한 게 복 받을 거요. 그 아가씨는 그 다음 날도 퇴근하면서 할머니, 여기 있는 나물들 모두 주세요. 하며 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나물을 사는 거 보고 의아해서 저 아가씨, 보아하니 주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매일 나물로 반찬할 것 같진 않은데 왜 매일 나물더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할머니 보는데 표정이 항상 어두워서 안타깝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산 거 절대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혼자 살아서 다 못 먹고 지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아유, 그렇구먼. 근데 이름 물어봐도 돼요? 정다은이에요. 일부러 회사 근처로 이사와서 걸어 다녀요. 부모님은 저 혼자 자취하는 거 반대하셨는데 제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졸랐거든요. 아가씨는 귀티가 흐르고 밝고 마음씨도 착한 게 좋은 집안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잘 자란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내일 봬요. 제가 다 팔아줬으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날 추워져서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유, 그려. 아가씨도 조심해서 가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문득 잃어버렸던 딸 성화가 생각났습니다. 성화도 딱 저 나이가 되었을 텐데. 지금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몽땅 사가던 이쁜 처자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왜 안 보이지? 무슨 일 있나? 저는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연 순간 너무 놀라서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아가씨 집에 가보니
문 밖으로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아가씨 목소리였어요. 근데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2명이 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 열쇠를 따고 급습했더니 강도가 아가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다 나가. 안 그러면 이 여자 가만 안 둬. 알았어. 이제 진정해. 그 아가씨는 풀어주고 우리 말로 하자.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제임이에요. 내가 그쪽한테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보내주시면 제가 인질 될게요. 그럼 경찰이 그쪽 못 잡잖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너무나 간절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강도도 눈빛이 흔들리면서 진짜 아가씨를 풀어줬고 저는 약속한 대로 강도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경찰이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도를 데리고 경찰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가씨는 펑펑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겨우 진정하고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가씨한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입양아예요. 제가 갓난아이 때 부모님이 아는 지인한테서 저를 입양했대요. 아, 그래요? 친부모님 소식은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엄마 혼자 저를 키우다가 외삼촌이 저를 잠깐 키우셨대요. 일 때문에 몇 번 봤는데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있어서 웬 아이냐고 물었더니 여동생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가다 보니 아이가 너무 이쁘더래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렇게 예쁘면 입양하셔도 된다고 했대요. 여동생이 원치 않게 아이를 낳게 되어서 안 그래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서 외삼촌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저를 입양하셨대요. 외삼촌이 키우셨다고요? 저 혹시 원래 이름이 정다은이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실 때 그 외삼촌이 저를 성화라고 불렀대요. 뭐? 성화? 참, 그리고 저 데려왔을 때 팔찌가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 이름이 수놓아져 있어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팔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팔찌는 제가 직접 매듭을 꼬아서 만든 팔찌였고 거기에는 제 이름 김복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아야, 내가 너 엄마야. 김복녀, 이게 내 이름이야. 네? 제 친엄마라고요? 정말이에요? 엄마! 딸은 저를 안으며 오열을 합니다. 큰오빠가 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돈 주고 팔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던 겁니다. 큰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큰오빠 때문에 30년간 딸과 떨어져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성화야,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니? 아버님은 큰 회사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대학 교수였어요. 두 분 다 자상하시고 워낙 집안 대대로 재력가 집안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50대에 저를 입양했으니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대요. 그러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회사와 모든 재산을 저한테 상속하셨어요.
엄마는 어떻게 사셨어요? 나도 성화처럼 어릴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 하나 안 하고 잘 살았어. 그러다 너 입양 보냈던 큰 외삼촌이 노름해서 우리 집 재산을 다 날려서 난 18살에 팔리듯 시집을 갔어. 너 아버지가 4대 독자라 손이 귀했는데 10년간 임신을 못하니까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임신을 한 걸 알게 되었고 너를 낳은 거야. 식모살이를 했는데 돈 벌려고 너를 잠깐 외삼촌한테 맡겼는데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널 만난 게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 난 널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널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이제 저랑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아유, 그래. 우리 딸.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 딸은 본가 대저택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는 집사와 가정부, 경비원,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집에서 같이 살며 저와 제 딸은 매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며 그동안 못 누렸던 행복을 한꺼번에 몰아서 벼락치기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도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